내가 다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건 시녀덜이 된 해였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나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없이 살아가는 여자였다. 이제 별 탈 없이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제일이라고,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을 무렵 이 동네에서 볼 수 없던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한 남자가 찾아왔다. 지금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차분하게 뒤로 넘긴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때나 미남이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내 미용실에는 왜?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건설사의 회장님이 분명했다. 두바이에서 몇 조 원대의 계약을 따내었다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반갑다는 듯 웃었다. 오랜만일세. 자네는 안 늙었어.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나 기억 안 나? 호탕하게 웃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얼떨떨하게 보고 있으니 불현듯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다. 오래전 같은 학교를 다녔던 고향 선배. 그 남자가 이렇게 엄청난 회사의 회장이 되다니 뉴스에서 봤을 때도 공명이인이라고만 생각했지. 상상도 못했다. 내가 그를 기억해내자 그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 이후로도 종종 내 가게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도 전처가 먼저 간 지 꽤 되었거든.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잃었다는 슬픈 공통점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고 이윽고 청혼을 받게 되었다. 그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너무나 다정했고 내 가슴은 처녀 시절처럼 마구 쿵쾅거렸다. 분에 넘치는 복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에 있는 그의 고급 빌라로 들어가는 첫날, 그는 하나 깜빡했다는 듯 내게 말했다. 지하실이 하나 있는데 창고로 쓰는 곳이야.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들어가지는 마. 내가 지하실을 갈 일은 전혀 없었다. 때가 되면 가정부들이 식사를 차려줬고, 집은 언제나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필요한 건 전부 가져다 주었다.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철저히 계획해둔 무대처럼. 완벽한 회장님, 호화스러운 집, 차고 넘치는 돈까지 행복한 날들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그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이가 썩 좋지는 않은지 나의 결혼식 때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그 애는 제 부인과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회사에 나가셨어요. 내 말에 나를 힐끗 보더니 제 부인과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 안 가 며느리가 나오더니 내 팔짱을 꼈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를 본 채 만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자 나는 조금 당황했다. 어머니, 우리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요. 어머니라니? 내 말에 대꾸도 않더니 갑자기 아들과 잠깐 방에 들어가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태도가 영딴판이었다. 나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손에 잡아 끌려 나왔다. 며느리의 손길은 팔짱을 핑계로 굉장히 강제적이었다.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천천히 닫히는 문 너머로 아들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며느리는 30분 정도 나를 데리고 집 밖을 돌더니 이내 핸드폰을 슬쩍 보고는 다시 처음의 냉랭한 태도로 돌변했다. 이제 집에 가요. 도통 종 잡을 수가 없었다.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던 걸까? 어쩐지 의심이 되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나는 괜히 미심쩍은 마음에 회장님의 안방과 금고를 확인했다.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은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회장님이 퇴근한 뒤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 낭설였지만 괜히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 내외가 자주 집에 오는 것도 아니었으니 사실 그 일은 금방 잊혀졌다. 몇 달 뒤 회장님은 해외 출장을 간다며 오래 집을 비웠다. 2주일이나 되는 긴 시간 저택에 나 홀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장님의 태도가 가끔 돌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밤늦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면 귀신같이 일어나 내 손목을 덥석 잡아채고 불같이 화를 냈다. 어딜 가는 거야? 내 허락 없이!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다시 사과를 하는 것이었다. 미안해. 어제 많이 놀랐지. 내 맘대로 외출을 하거나 집을 돌아다닐 때도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전처가 교통사고로 죽은 탓에 내가 자네를 과잉 보호하는 것 같군. 그에게 얽힌 슬픈 사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괜찮다며 그를 포근히 안아주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달렸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고맙네. 이제 자네를 언제든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 난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여 그냥 이해해 주기로 했다. 회장님은 출장을 떠났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집에 있었기에 여전히 그는 나를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쩐지 한결 가벼워진 기분 탓에 나는 전보다 쉽게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홀로 대저택에서 시간을 보냈다. 건강한 아침을 먹고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때가 되면 차를 마시고 정원을 거닐고 이따금 심심하면 혼자 심은 화분들을 가꾸고 다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취미로 깨개질을 하면서 아주 고요하면서 그네 겨운 나날들을 누렸다. 회장님이 돌아오시기 일주일 전 그날 밤 사건은 일어났다.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든 나는 조명을 끄기 위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 조명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 잠옷에 달려있던 단추 하나가
섭탁에 걸려 툭 떨어졌다. 단추는 대구르르 굴러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 밑으로 손을 넣고 몇 번 휘적거리다 결국 몸을 밀어 넣었다. 어둡고 먼지가 쌓인 침대 밑에서 겨우 단추를 찾아낸 나는 이윽고 무언가 손에 걸리는 걸 느끼고 몸을 빼냈다. 손에 잡힌 건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다. 누군가 노트 한 장을 찢어 구겨 놓은 모양새였다. 종이를 편히 급하게 휘갈더 쓴 글씨체로 쓰여 있는 글이 보였다. 다 가짜야. 가짜? 나는 소름이 돋았다. 뭐가 가짜라는 거지? 순간적으로 안방에 달려있던 카메라를 쳐다본 나는 놀란 표정을 숨기고 별일 아니라는 듯 잠옷 주머니에 종이를 슬쩍 넣었다. 사각지대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 카메라가 담지는 못했으리라. 나는 찜찜한 마음으로 겨우 두 눈을 붙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회장님이 돌아오기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내게 분에 넘치는 행복을 주었는데 왜 함께라는 것이 불편한지 나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여전히 조용한 밤, 나는 스르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였다. 소리가 들렸다. 분명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곳곳에 카메라들은 어쩌지 잘못 들었겠지 싶은 생각에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아니, 억지로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 완벽한 나날에 오점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모르는 비밀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바람이 무색하게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다. 콜록. 이건 집안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기침 소리였다. 작은 방? 거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멀리. 지하실. 지하실이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마치 내 족쇄처럼 얘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내일이면 그가 온다. 그가 확실하게 잠들어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는 사이를 노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눈을 붙였다. 그리고 다음 날 회장님이 돌아왔다.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척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아무 일 없었지. 그럼요. 그는 많이 피곤했는지 일찍 잠에 들었다. 잠에 들기 전까지도 얘가 함께 있는지를 슬쩍슬쩍 확인하더니 니네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꽤 시간이 지난 뒤 그가 완전히 잠에 들었음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몸 밖으로 들릴 것만 같았다. 조심히 지하실로 향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한 번도 관심도 발길도 가져본 적 없는 곳이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꽤 깊은 계단이 하나 더 나왔다. 춥기까지 했다. 조심히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계단을 내려가 보니 거대한 철문이 하나 나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냉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조심히 철문을 두드렸다. 혹시나 침실까지 들릴까 조마조마했지만 지하실은 깊어서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혹시 누가 있나요?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콜록 분명 누군가의 기침 소리였다. 이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분명했다. 안에 누구세요? 누가 있나요? 내 목소리에 철문 뒤에 누군가가 반응하는 듯 우당탕탕 소리가 났다. 무거운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다. 마치 쇠사슬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 나는 일순간 공포심이 몰아쳤다. 누군가 갇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가둔 사람은 설마. 나는 한참을 철문 앞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철문의 두께는 상당한 듯했다. 문을 열어보려고도 했지만 큰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느꼈다. 회장님이 나간 사이에 집에서 열쇠를 찾아보자. 나는 다시 오겠다는 말을 조용히 남긴 채 천천히 계단 위로 다시 향했다. 그때였다. 계단을 비추는 핸드폰 불빛 앞으로 누군가의 발이 보였다. 회장님.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의 표정은 이제껏 본 적 없던 차가운 표정이었다. 왜 멋대로 지하실을 내려와? 무슨 소리가 나서 쥐라도 있는 줄 알고 확인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래. 밤이 늦었는데 어서 침실로 올라가자고. 회장님은 다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 말을 믿는 걸까? 얘가 철문을 본 걸 눈치채지 못한 걸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그대로 나를 밀어버렸다. 악! 나는 그만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이내 눈앞이 흐려졌다. 회장님이 나를 왜 엄청난 통증 속에서 서서히 잃어가는 의식 속에서 나는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들었다. 서서히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다. 흐려지는 시야 틈으로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나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정신을 차렸다. 분명 눈을 떴는데도 어딘가 어두컴컴했다. 혹시 눈이 멀어버린 걸까? 다시 눈을 부릅뜨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누워있는 공간에는 조명이 달려있지 않은 듯 어두컴컴했다. 여긴 어디지? 온몸이 쑤셨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시커먼 벽뿐이었다. 그리고 철문 하나. 철문? 내 마지막 기억 속에서 봤던 그 철문이었다. 나는 철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너무나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내 다리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철문, 쇠사슬. 그렇다. 나는 철문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서서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자였다. 내 나이 또래의 아주 강마른 여자. 옷도 여기저기 뜯어진 채로 아주 몰골이 처참했다. 여자의 발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유 회장의 전처입니다. 전처는 죽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돼. 내가 놀란 표정으로 굳어있자 여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언론에서는 죽었다고 했겠죠. 하지만 전 죽지 않았어요. 절 여기 가두고 사고사로 위장한 건 바로 회장님입니다. 나는 내가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불현듯 나를 밀쳤던 회장님의 손길이 떠올랐다. 이 회장은 연고가 없는 여자들을 골라다가 제 입맛대로 조종하고 수가 틀리면 지하실에 감금시켜 학대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죽였어요. 전 그의 3번째 아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역대급 인생 썰만 들고 옵니다. 매일 극장입니다.